자, 다음은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출국 금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출발점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된 건데, 박성준 의원이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제보를 하면서 이렇게 터트린 건데, 대장동과 쌍방울 등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하루 2번씩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검찰에서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시원 씨죠. 예. 이렇게 보고됐다는 건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다. 예. 그래서 한동훈과 관련해서 출국 금지를 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고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전 비서관님, 대통령에게 직접 이 대장동과 쌍방울 관련돼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었습니까? 21일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던 동일한 이유로 금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보를 통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어떠세요? 이시원 공직기 변호사, 이 문서 일보 받으셨죠? 얼굴이 빨개지신 거 보니까 익숙한 문서네요. 저도 방송을 해가지고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네? 바와 같이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시원 얼굴 보니까 네. 증인 보니까 이 보고 문건 자주 봤던 문건인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는 얼굴로 좀 제가 비춰주고요. 출국 금지를 한 건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도 뭐 자기 출국 금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왜 그러냐,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반발하고 있던데, 본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출국금지 된 건 한참 전인데 예. 그걸 지금 와서 반발하고 말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윤석열 그 똘마니 역할을 한 게 한동훈이었다는 거는 뭐 국힘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니 박상용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평검사인 제가 어떻게 혼자서 다 결정합니까? 다 윗선에 보고했다. 다 보고했다. 네.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인 이시원도 국회에서 물어보니까 명시적으로 부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도였지. 예, 그렇게 했죠. 예. 예, 그렇다면 공직기관 비서관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 모르게 뭘 가서 염탐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왔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던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출국 금지가 됐듯이 출국 금지가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한동훈이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헌트하면 언론에 흘리면서 출국 금지 시키고 상황에 따라서 흘렸던 게 대표적으로 한동훈이 하던 수법이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겪게 되니까 한동훈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과거에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났을 때도 나는 어떻게든 구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자기네들이 그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뭔가 이렇게 굉장히 결연하게 맞서는 것 같은 모습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원래 하던 버릇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정치검사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권영빈 2차 종합특검본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 이렇게 예, 언급했습니다. 예. 그냥 뭐 넘어갈 수 없던 거죠. 특검이 괜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 또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특검이 억지로 사건을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다음은 방첩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그 모의, 계엄 모의를 23년 10월 전으로 예, 알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내란 특검이 노상원 수첩과 윤석열 군인 그 안가 회동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23년 10월부터 내란이 시도됐다라고 했는데 직위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종합특검이 방첩사 자료를 이렇게 문건을 여기 폭로한 건데,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4년 초부터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던 24년 10월이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좀 살벌합니다. 방첩사가 경찰을 비롯한 대규모 수사 인력이 모이는 합동수사본부 구성 계획을 만들었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4년 초부터 계엄 대비 전투를 편성하고, 그리고 수사, 체포, 호송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한미 합동 훈련에. 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군은 항상 그
전시를 대비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전시라고 하는 거는 계엄 상황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연히 국가 비상사태니까. 그러면 그 계엄에 대비한 훈련들을 하거든요. 근데 방첩사 그전에 기무사 때부터 이제 수십 년간 존재해 왔지만 그런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예. 여인영이 사령관으로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점검도 하고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왜 그랬겠느냐, 왜 갑자기 여인영만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점들이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을 봐도 이 방첩사는 물론 계엄을 대비한 훈련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다른 국가기관도 역시 그 이전부터 준비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점들을 특검이 포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가장 확실한 방첩사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를 계기로 다시 회자되는 게 지규현 판사의 예. 판결문입니다. 그렇죠. 지규현 판사 그렇게 했죠. 계엄을 보니까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이틀 전인 12월 1일부터 네. 윤석열이 계엄 결심을 했다.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 수첩을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명백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상원 수첩은 또 증거로 채택을 안 하고 그냥 털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를 한 거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판사를 우리 사회가 두고 있었다는 게 참 답답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판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지규현 일이고. 부장판사가 지금 북부지법에 있다고. 의정부로 간 것 같은데, 의정부 의정부요? 법원에. 아, 예. 거기가 좀 이렇게 편한 곳인가요? 인기 있는 곳? 글쎄, 뭐 인기 있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그 정해진 순서대로 중앙에서 근무하면은 서울 근교로 일단 갔다가 또 지방 갔다가 중앙으로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냥 순서대로 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어떤 그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그 민주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국민의 판단을,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느냐 하는 것을 너무나 유감없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처신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처신뿐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아, 판사가 정말 이 정도였어? 라고 국민을 놀라게 했는데, 이런 공직자들이 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는 사회,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바로잡혀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사례를 경험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건 그냥 단순히 목격이나 경험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 지규현 판사와 대비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이진관 부장판사잖아요. 예.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검찰이 이제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23년을 선고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별세한 그 신종호 부장판사도 김건희에게 1심에서 1년 8개월인데 2심에서는 4년으로 이렇게 높여 이렇게 선고를 했잖아요. 네. 흔한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 재판 보면 다 오히려 형량을 다운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운시키는 걸로 생각해온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이런 편차가 생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제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왜 1심 판사든 대법관이든 단독 판사건 부장 판사건 어느 정도의 그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범위에서 작은 진폭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왔잖아요. 그래야 그런데 진정한 판결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예측 가능성이 있게 되고 사람들이 법원을 신뢰하게 되는 건데, 지금 드러난 결과를 보면 소위 그동안에 얘기돼 왔던 이게 판사복이 있어야 된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그냥 그전까지는 재판에서 진 사람의 푸념이나 볼멘서리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가 예. 실제 눈으로 보니까 야, 이거 심각하구나.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이 그냥 한번 이건 뭐 윤석열 일이니까 심각하네. 다른 건 안 그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최태원 씨, 그 노소영 씨 이혼 사건에만 보더라도 판사가 바뀌니까 액수가 얼마나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하나가
이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주권자가 왜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입증해 준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일화 이슈가 거론되는 게 평택을하고 부산 북갑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군데 다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있죠. 그 민주당 후보들이 다 있잖아요. 예. 저기 민주당 후보와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유리한 이제 국힘 후보, 이게 그 영남 지역에서는 국힘 후보가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왔으니까 예. 그렇게 있는데 지금 단일화 얘기는 그쪽 그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을 얘기할 때는 한동훈 쪽으로 단일화가 될 것인가. 양쪽 다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는 입장들을 후보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결국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래도 한쪽으로 모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후보들의 결단에 의해서 단일화가 되는 것보다는 유권자들의 어떤 여론에 의한 압박에 의해서 단일화가 되는 경우 정도가 가능성이 남아있지 예. 후보자들에 의해서 자진해서 단일화가 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할 것 같다. 사실상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한동훈 후보 측이 자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3파전이라도 내가 이긴다. 예.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양보할 리가 없는 거고 예. 또 박민식이라는 사람을 공천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한동훈이 당선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본인으로서는 당권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 다 저기 국힘 후보가 그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동훈은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이게 본인의 향후 당권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일일 텐데 그러니까 좀 총력을 다해서 부산 선거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 장동혁 지도부가. 박형준 시장도 당선시켜야 되고 부산에서 한동훈이 당선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보더라도 거기서 단일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5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최소 10% 이상 15%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이동 후보와의 국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누가 봐도 황교안 후보는 소위 그 매니아층의 지지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정선거를 가지고 지금 선거에 임한 사람이잖아요. 예. 선거에 나온 사람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선거를 해. 그러네요. 그런데 뭐 유이동 후보 측에 제안한 것도 부정선거 공약에 동참하면 단일화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도 단일화가 어려울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45대 45의 싸움에서 양쪽 다 갈라먹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게 유이동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표를 얻어도 30에서 35%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다른 저기 조국 김용남 후보 측에서도 그 정도는 나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단일화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너무나 이렇게 비등비등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한쪽으로 합쳐서 확실하게 이겨라 라는 유권자들의 어떤 뜻이 표출이 될 것 같고 그 과정은 또 변수로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부산보다는 평택이 단일화 여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뭐 또 높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그게 제 판단입니다. 의사일정 1항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든 두든 의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권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들어와서 표결을 해서 부를 던지든지 찬성하는 사람은 가를 던지든지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합니까? 무제한 토론은 소수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소수파가 자기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 불성립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건데 여기에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무제한 토론 제도를 남용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심을 직시하고 좀 더 깊이 고민해서
그래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은 헌법 개정안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떨리면서 경악했습니다. 지독하고 잔혹했던 내란의 실체가 밝혀지고 저에게도 참 안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을 특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이 있는 곳이 18군데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혀 있지 않을까? 아니 그곳에 가다가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유. 노상원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이재명 대통령과 저 정청래,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연평도로 격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대시로 살해하려는 계획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검이 정말 수첩에 적힌 대로 연평부대 지하 갱도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6곳의 철창 그래픽을 보면서 뭐 저도 저지만 진짜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다면 처절한 참극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특검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가 마치 계엄이 하루 이틀 전에 기획되고 우발적인 것처럼 이렇게 재판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 다름 아닌 이진관 부장판사였는데 2심은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2심에서는 내란죄를 중대 범죄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수령했다. 또 국회 봉쇄와 군 병력 집합 그리고 국헌 문란 목적 등의 폭동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혐의를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징역 23년이 징역 15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 판결문 마지막에 양형 부형할 때 읽어보니까 그 판사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대로 갈 줄 알았거든요. 이게 사안이 되게 중하고 무겁고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래서 감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무죄 판결이 된 몇 가지 단서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부작위를 배척한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걸 그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를 이진관 판사는 양형에다가 담은 건데 2심에서는 그걸 다 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국무회의 때 결국에는 정족수 문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이렇게 손가락하면서 몇 명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카운트하면서 사실 정족수 채우자마자 방망이 두들기고 딱 이렇게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비상계엄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이상민 그 장관을 통해서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돼갖고 특검에서 이거를 문제 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는 사실 이상민 장관과 언론사의 단수의 이행 방안 논의한 거는 특검의 기소 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양형에 반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게 감형이 됐어요. 와, 그래갖고 2심에서는 한덕수 봐주기를 좀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헌재에서 위증했던 거 이런 부분에서도 김용영 장관이 이상민 장관한테 문건을 전달하는 걸 못 봤다라고 위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건의 내용이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이냐 단전단수에 대한 내용이냐 그것의 내용 확인을 사실 한덕수가
확인했다라는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문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못 봤다고 하는 거를 유죄로 하기에는 뭔가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2심에서 양형 감형의 사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봐주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주 깐깐하게 봐서 완벽하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만 양형에 반영하겠다라는 판사의 의지가 보였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를 또 중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2인자로서의 대통령의 그 내란 행위나 비상계엄을 막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한 것을 이렇게 봐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계엄 선포문 이후에 사후 문서 작성 사인을 해갖고 부서를 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폐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형 사안교에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 2심은 작정하고 다시 한덕수 봐주기를 해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23년형 받았을 때는 와 이제 100세대도 못 나오겠네 라고 했잖아요. 근데 100세 되기 전에 이러다가 나오시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감형 가운데 예. 50년 공직 생활을 봉사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예, 감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았으면 오히려 내란에 가담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했다. 그러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지 어떻게 그쵸. 감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년 뭐 공직 생활을 봉사했다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중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년 넘게 공무원을 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상계엄을 하면 더 안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를 했다면 국무회의 절차나 여러 가지 계엄에 필요한 조건들을 생각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강하게 말렸어야 되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을 합니까? 참 대한민국 초희대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 내란이 맞다 하고 확인해준 재판은 그나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사실이 판결로서 확인됐으니 이제 국민의힘 그동안 주장했던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폈던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만 국민의힘 전체 뭐 당원들이 다 못하면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에 모여서 대국민 사과 석고 대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녹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국무총리를 두 번 하는 분이십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 진영과 그리고 보수를 막론하고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던 분이잖아요. 한미 외교 통섭본부장도 하고 너무 그런 면에서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공직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막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는 그날의 촉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한덕수는 그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머릿속에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공직에 50년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부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감형사고가 됐어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나마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많이 못 깎아줬다. 만약 이진관 부장판사가 15년이다. 그러면 더 낮췄을 거 아니에요. 아유, 이게 그래서 막 다시 떨리고- 한번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형을 가지고 서로 뭘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김건희 씨가 사실은 1년 8개월 받았다가 지금 오히려 형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내란을 완전 차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재판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법부가 이 내란을 제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거 맞아? 아니면 또 재판 거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봐주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덕수 총리는 워낙에 예전에 김현장 고문을 할 때 엄청난 수익을 내갖고 이번에 국무총리 할 때 인사청문 할 때 수익이 이만큼 늘어갖고 50년이잖아요. 예. 그만큼 이 법조 네트워크는 50년 공직 생활하면서 아주 탄탄한 분위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일이에요. 예.